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지난주 연합TV에서는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 확대 이슈와 함께 윤 대통령 신년 대담 등 다양한 뉴스들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먼저 지난주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대 정원 지원 문제에 대하여 갈등은 일단락하고 한 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임윤주입니다. 지난해 여름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는 소식, 얼마 전 연합뉴스TV를 통해서도 전해 들으셨을 텐데요. 이번에는 재난대응 체계에 대해 피해 유가족들이 직접 원인을 조사하였다는 보도가 있어 살펴보겠습니다. 출발 600 보도 내용입니다. 보도는 지난해 여름 지하차도에 물이 들어차며 25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참사에 대하여 관련 유가족과 전문가로 구성된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가 사고 원인을 자체적으로 규명하여 발표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시민조사위원회는 충청북도가 침수우려도로로 분류된 지하차도를 재난대응 매뉴얼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해 예방에 관한 최종 권한을 가진 단체장들의 과실도 지적했습니다. 단체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민조사위는 오송 참사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재난이었다며 진상을 밝혀 유사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여름에 있었던 재난 이후의 과정을 본 뉴스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시청자들에게 환기할 수 있게 한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진상조사가 이번 조사를 통해 주요하게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도 잘 정리되어 전달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보도 말미에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는 내용이 언급되었는데요. 재판부가 기각한 이유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덧붙였다면 본 보도에서 진상조사위에서 주장하고 있는 쟁점과 비교하여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교육부가 추진 중인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보도 연이어 살펴보겠습니다. 뉴스센터 13 보도 내용입니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늘봄학교 프로그램은 올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점진적으로 도입됩니다. 우선 2,000여 곳의 학교에서 먼저 시행되지만 올해 안에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생이 희망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2학년 학생으로, 내후년에는 전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범위를 넓혀 운영됩니다. 먼저 운영 시간을 살펴보면 기존 방과 후 돌봄 교실은 오후 5시 정도까지 운영되었으나 늘봄학교는 희망자가 있을 경우 오후 8시까지 제공됩니다.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AI와 디지털, 문화예술 등으로 다양하며 불가피하게 저녁 시간까지 이용하는 학생들에게는 저녁 식사가 지원됩니다. 학교 안팎으로 이동이 있는 강좌의 경우 별도 안전인력을 채용하는 등 상황별 안전관리도 추진됩니다. 이어 뉴스프라임에서는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교사들의 목소리와 교육부의 입장을 정리하여 전했습니다. 늘봄학교를 두고 가장 먼저 나온 우려는 교사들의 업무 가중입니다. 교육부가 늘봄 업무를 전담하는 늘봄지원실을 신설하겠다고 했지만 당장 이번 1학기에는 급하게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 투입해야 합니다. 교사들은 기간제 교사를 비롯해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할 강사를 뽑기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청이 채용을 전담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인력과 함께 늘봄학교를 준비하려면 결국 교사들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편 늘봄학교 운영 도중 발생한 안전사고 등의 책임을 교사가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교사 측의 지적에 대해서는 교사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교육부가 답변했습니다. 이 밖에도 시행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상학교 선정을 마치지 못한 것은 여전히 우려스러운 점으로 꼽힙니다. 올해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연합뉴스TV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먼저 살펴본 뉴스센터 13에서는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담아 전달하였고, 뉴스프라임에서는 해당 프로그램을 두고 정부와 학교 현장에서 엇갈리고 있는 입장을 정리하여 보도하였습니다. 늘봄학교 프로그램은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난 2022년에 추진 여부가 채택되었는데요. 실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다시 한번 정보성 보도와 쟁점 중심 보도를 균형 있게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연합뉴스TV는 프로그램 추진 채택이 결정된 지난 2022년 말부터 해당 제도에 대한 내용을 꾸준히 보도해왔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이미 지속 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보도에서는 정부와 학교 현장의 입장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어도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제4 이동통신사 선정과 관련해 보도한 뉴스투나잇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경매를 통해 5G 28GHz 대역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 스테이지X가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스테이지X 측은 전략적 제휴기업들과 함께 혁신적 요금제와 서비스를 설계 보급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본 조달이 순조롭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의문도 일각에서 제기됐지만 회사 측은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카카오에서 계열 분리한 알뜰폰 회사 스테이지5가 주도하는 스테이지X 컨소시엄은 신한투자증권이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해 8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제4 이통사 창기 노력은 2010년 이후 8번이나 이어졌는데요. 드디어 결실을 본 가운데 이동통신 3사의 과점으로 경직됐던 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지 주목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성인 기준 95%가량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제4 이동통신사의 등장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연합뉴스TV에서도 선전전부터 관련 소식을 꾸준히 보도해왔습니다. 지난 연합뉴스TV 보도를 보면 정부는 3사 이동통신사의 단합을 적발하고 이들의 과점 구도를 깨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을 시도했었는데요. 10년간의 노력 끝에 제4 이통사가 선정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미 도입 배경을 설명한 바 있듯 꾸준히 보도가 이어지고 있고 향후에도 후속 보도가 이어질 것으로 충분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 삶과 직결된 만큼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추가되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보도에서 언급한 대역 주파수에 대한 설명이나 향후 이통사 경쟁 구도 및 이용자의 통신비에 미칠 영향력 등에 대해 다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난 10년 동안 탈북민을 대상으로 해오던 조사 보고서가 처음 공개된 내용에 대해 보도한 뉴스 리뷰 살펴보겠습니다. 통일부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 약 6,300명에 대해 심층 면접한 결과를 정리한 조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그동안 3급 비밀로 분류해 비공개했던 정부가 이번에 10년간 조사 내용을 보고서로 공개한 것입니다. 보도는 통일부 대변인의 말을 직접 인용하며 정권에 대한 북한 주민의 불만이 누적되었다고 전했는데요. 실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백두혈통의 영도 체계가 유지돼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탈북 시기에 따라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경우 42.6%였다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54.9%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의 권력 승계가 정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도 2015년 이전 47.9%에서 2016년 이후엔 56.3%로 늘었습니다. 그 외 당국의 통제에 대한 의견,
가택 수색 경험,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 주택 매매 경험 등 다양한 조사 결과에 대해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통일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음을 전했습니다. 보도에서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는 곳을 안내해 주어 직접 보고서를 열람해 보았습니다. 약 280쪽가량의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보고서로 보도에서 담지 못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보도에서 전한 내용 외에도 북한 경제 전반, 의식주, 보건의료, 정보통신 등 북한 사회 전반,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주민의식 등 다양한 분석 결과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소 많은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 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자칫 수치만 나열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본 보도에서는 시청자들이 주목할 만한 내용에 대해 집중해 잘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간 정보 인용 시 출처를 명확하게 하지 않아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어려웠던 보도들도 일부 있었는데요. 본 보도에서는 보고서를 직접 열람할 수 있는 곳을 언급하여 추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한 점도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박민영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민영 학생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일요일 낮 12시 40분에 방송되는 풍경여지도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지난 14일 방송된 풍경여지도에서는 겨울축제가 한창인 올림픽의 도시 평창을 생생하게 담아냈는데요. 그럼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2018년 평창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무래도 2018 동계올림픽이죠. 평창에는 그 뜨거운 열정을 다시 느껴볼 수 있는 동계올림픽 기념관이 있다고 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마스코트 수호랑과 패럴림픽 마스코트 반다비가 맞이하는 입구를 지나면 다양한 전시 공간과 체험 공간이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실제 올림픽 때 선수들이 착용했던 경기복을 전시한 공간이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최초로 썰매 종목 금메달을 따낸 역사적인 기록의 주인공 윤성빈 선수의 경기복과 아이언맨 헬멧이 눈에 띄는데요. 선수들의 친필 사인이 있는 경기복도 있습니다. 한켠에는 평창이라 새겨진 동계올림픽 개최지 발표 카드가 있고 기념관 곳곳에 개막식 때 사용한 조형물들도 그대로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와서 자세히 보시면 밑에 글씨로 평창올림픽 그런 것들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고 띠도 한복의 모티브로 해서 이렇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되는 곳은 추운 겨울에도 아침부터 긴 대기행렬을 만들어낸 평창 송어축제입니다. 한겨울에도 짜릿한 손맛을 느낄 수 있는 평창 송어축제는 벌써 올해 15회를 맞은 겨울철 대표 축제라고 하는데요. 제작진은 가장 인기 있다는 송어 얼음낚시장부터 찾아갑니다. 얼음낚시 도전자들은 제각기 다른 자세로 송어를 기다리는데요. 제작진의 인터뷰에도 대답을 못할 만큼 초집중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엎드려서 잡는 이유가 있나요? 훨씬 송어가 잘 보이잖아요. 송어가 무는 모습도 직접 가까이서 볼 수가 있고. 특히 얼음낚시장에는 하루에 한 마리 정도만 나오는 황금 송어가 있다는데요. 이 송어를 잡아 반납하면 진짜 금으로 제작한 기념패를 주는 즐거운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송어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송어 맨손 잡기 체험이라는데요. 추운 겨울에도 반바지 반소매를 입고 송어를 맨손으로 잡아보는데요. 결국 송어 잡기에 성공합니다. 잡은 송어들은 즉석에서 요리도 해먹을 수 있는데요. 송어회, 송어구이, 송어튀김까지 송어 요리 3종 세트가 있다고 합니다. 송어 축제에서만 먹을 수 있다는 송어구이의 모습도 보여주는데요. 20분간 장작불로 구운 송어구이는 육질이 부드럽고 담백해서 모두에게 인기 만점이라고 합니다. 엄청 촉촉해요. 이게 장작으로 해서 그런지 더 부드럽고 맛있어요. 2부에서는 은빛으로 물든 태백산맥 속에서 순백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발왕산을 보여주는데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 탁 트인 풍경과 아름다운 눈꽃들이 시선을 사로잡는다고 합니다. 올라가는 정상까지 펼쳐진 길은 발왕산 천년 주목 숲길인데요. 이곳의 주목은 평균 수령이 무려 1,500년이라고 합니다. 국내 최대의 주목 군락지로 발왕산에 가면 꼭 가봐야 할 산책로라는데요. 아빠 있으면 얼굴에 눈 던져서 재밌을 것 같은데 엄마랑 할머니밖에 없어서 바지밖에 눈 못 던지는 게 아쉬워요. 모노레일을 타고 눈 덮인 숲속을 지나 알파카 목장이 도착하면 직접 먹이를 주며 알파카와 교감할 수 있는 곳도 있다는데요. 알파카 목장의 또 한 가지 자랑거리는 한겨울에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 가문비나무 숲이라고 하는데요. 피톤치드 가득한 산책로 사이를 걸으며 중간중간에 있는 포토존에서 추억도 남길 수 있는 멋진 관광지라고 합니다. 평창에는 또 하나의 신비로운 볼거리, 백룡동굴이 있다는데요. 절벽 아래에 위치하는 백룡동굴은 배를 타고 5분 정도 가야 도착한다고 합니다. 이곳은 국내 유일 체험동굴로 운영되어 내부에는 시설물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요. 안전복을 입고 출발하면 미지의 지하세계 탐험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반겨주는 박쥐가 보이는데요. 악마의 입이라 불리는 구간을 낮은 포복 자세로 지나면 자연의 신비로운 동굴 생성물이 한가득 보여집니다.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동굴 속에 오랜 세월을 거쳐 물만으로 만들어진 동굴 생성물은 봐도 감탄만 나온다는데요. 대부분이 속이 비어있어요. 그래서 퉁퉁퉁퉁 치면 돌에 솔라시도 이런 소리가 나요. 맑은 소리가 나는 피아노 종유석부터 다양한 석승까지 5억 년이라는 억겁의 시간과 자연이 만들어낸 경이로운 예술품을 마음껏 감상해 봅니다. 자연이 그린 아름다움을 보며 힐링하고 천고의 세월을 간직한 지하세계를 탐험하며 자연의 신비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평창. 풍성한 맛까지 즐길 수 있는 평창으로의 겨울 낭만 여행을 추천하며 프로그램은 마무리됩니다. 자, 모니터링한 내용 잘 봤습니다. 민영 학생 이번 풍경여 지도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까? 네, 저는 평창에 가본 적이 없어서 평창에 이렇게 다양한 먹거리와 즐길 거리가 많다는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평창 올림픽에 출전한 윤성빈 선수가 입었던 경기복과 아이언맨 헬멧은 저도 꼭 직접 가서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또 국내 유일 체험동굴이라는 백룡동굴도 인상 깊게 보았는데요. 사람을 위한 길이 전혀 없는 곳을 촬영하시느라 고생하신 제작진분들께 이렇게 멋진 곳을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한 마음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박민영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힘들어진 실정을 반영한 신조어들인데요. 정부가 외과와 소아과 같은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10조 원 이상 드는 데다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어서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중부대학교 김원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지난해 10월 의료개혁을 선언했던 윤 대통령, 지난 1일 민생토론회에서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강화할 4대 정책 패키지를 공개했는데요. 먼저 언론은 어떤 내용에 주목을 했는지부터 짚어보죠. 네, 윤 대통령은 필수 의료, 지역 의료를 강화할 4대 정책 패키지를 공개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여러 언론사가 전달했는데요. 우선 파이낸셜 뉴스는 4대 정책 패키지의 주요 골자를 보도하였습니다. 4대 정책 패키지는 정부가 10조 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 의료 수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하고 각종 혜택을 지원하면서 일정 기간 지역 근무를 의무화하는 지역 필수 의사제 도입이 핵심 내용입니다. 해당 정책은 지역 인구 감소와 함께 위기를 맞은 지역 의료 현장과 필수 의료 영역의 정상화를 주요 목표로 합니다. 아시아경제는 윤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에서 강조한 의료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상세하게 보도하였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고령 인구가 급증하고 보건산업의 수요도 크게 늘고 있다며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도 의료 인력 확충이 요구된다며 양질의
의료 인력 확충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울경제는 의료개혁의 목소리를 보도하였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4대 패키지 발표 직후 필수 의료 소생이 절실하나 의대 증원만이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수가가 낮아 비급여 영역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필수 의료 위기의 핵심이라며 이번 정책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전달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6일이었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입시의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파격적인 증원 규모였고요. 역시나 우려대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인데요. 언론도 의료계의 반응을 집중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의료계는 의대 증원, 비급여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네. 일부 언론은 비급여 제도 개선에 대한 의료계의 반응을 보도하였습니다. 중앙일보는 정부가 혼합진료 금지 등 비급여 제도 개선에 대해 발표하자 일부 의사들 사이에서 비급여 장사는 이제 끝났다, 의사를 도둑으로 몬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고 보도하였습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혼합진료 금지는 국민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입장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특히나 언론이 주목한 부분은 의대 증원입니다. 연합뉴스 TV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고3 학생이 치르는 내년도 입시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약 2,000명 늘리기로 했습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의대 증원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은 집단 진료 거부 등을 거론하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의사회장협의회는 지난 3일 성명을 내어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필수 의료 패키지 및 의대 증원을 강행할 경우 단체 행동 참여 의사를 밝힌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였습니다. 연합뉴스TV는 지난 6일 의대 증원 규모 발표 전 대한의사협의회 긴급 회견을 전했는데요.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대 증원 시 집행부는 총사퇴할 것이며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총파업을 비판하는 의료계 일부의 목소리도 전했습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의협의 총파업 돌입은 명분도 설득력도 없는 억지이고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라며 대국민 협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들의 처벌 부담을 줄여주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추진도 진통이 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이제 의료계가 요구해왔던 내용이잖아요. 언론이 보도한 쟁점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한국일보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의 주요 골자를 상세히 보도하였습니다. 네. 해당 법안은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해 보험, 공제 가입 시 의료사고 형사 책임을 면제하여 의료사고 가능성과 그에 따른 소송, 소환조사 부담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환자와 합의하지 못했거나 조정, 중재에 응하지 않는다면 특례법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특징입니다. 중앙일보는 최근 잇따르는 의료진에 대한 거액의 배상 판결 등을 근거로 의료계는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전하며 이번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이 의료계의 수건 중 하나라고 보았습니다. 경향신문은 환자단체와 시민단체의 반대 입장을 전했습니다. 반대 측은 현재도 의료사고 입증 책임이 환자에게 있는데 특례법이 제정되면 앞으로 피해 구제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세계일보 역시 반대 측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의 목소리를 실었습니다. 이 단체는 의료사고 피해자 측이 형사고소를 최대한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개혁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일보는 복지부 관계자 말을 인용하였는데요. 이 관계자는 피해자가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동시에 의료진들이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환자에게도 질 좋은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며 이번 특례법의 주요 배경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랬군요. 자, 그리고 지역의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방안도 발표가 됐죠.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 등을 도입하고 또 의대 지역 인재 전형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놓고 지역 언론들은 어떤 보도를 해왔습니까? 네.
지역의료 관련 정책에 대해 지역 언론들은 해당 언론에 속한 지역의 여론을 전달하거나 해당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광주 매일신문은 계약형 지역 필수의사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 도민의 30년 수건을 풀어줄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네.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의 말을 인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국장의 인터뷰에 따르면 전남도는 지역 필수의사제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기는 하나 동시에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전남권 의대 신설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인터뷰로 하였습니다. 경남도민일보는 경남도의 입장과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을 전했습니다. 경남도는 의료 분야 대학 설치, 지역 인재 육성 특별팀을 꾸려 창원 지역 의대 신설, 기존 경상 국립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요구해 왔습니다.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도 전달하였는데요. 최영두 국민의힘 경남도당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경남 내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설치 법안을 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정의당 경남도당 역시 지역 공공의대를 신설해 지역사회 의료체계를 세워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서는 수도권 중심 특정 진료과 쏠림 현상만 강해질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랬군요. 자, 정부가 내놓은 이번 정책의 핵심을 보면 앞서 오프닝에서 저희가 언급했습니다만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이런 신조어를 발생시킬 만큼 이 지역과 필수 의료의 붕괴를 개선해 보겠다는 건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네.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이번 정책이 의사들의 심각한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소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았습니다. 현재도 지역 출신 의무 선발 비중이 40%가 넘지만 비수도권 의대 졸업생의 절반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사설은 지역 정주형 의사를 키워내려면 지역 특화 숙과제 도입을 하는 등의 별도의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매일신문은 사설을 통해 재정 부담에 대한 해결책 제시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필수 의료 속과를 올리려면 2028년까지 약 10조 원 이상을 들여야 하는데 보상 대부분이 건강보험 수과로 이뤄지는 것을 지적하며 건강보험 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한국경제 역시 필수 의료에 대한 수과가 인상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개혁은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재정 지출 효율화를 위한 방법을 좀 더 정교하게 가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서울경제는 이번 정책 추진과 동시에 원격 비대면 진료 등 새로운 기술과 융합한 의료 서비스 구조 개혁도 함께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낙후 지역에서도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누리고 고령화 시대에 부족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의료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랬군요. 자, 필수 의료 문제라는 것이 이제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관련 내용을 집중 보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언론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때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수 의료 문제는 공공의료의 핵심이며 모든 국민이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예. 다만 공공의 이익만 보고 개선하기에는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필수 의료 문제가 의사나 환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고 함께 풀어나가야 하는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언론은 필수 의료 문제에 대해 정책적 해결을 두고 누가 찬성하는지 혹은 누가 반대하는지에 대해서만 초점을 두어 보도하는 듯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이해관계자들 간의 대립을 촉발합니다. 특히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 모색보다 정체적 논쟁에 더욱 많은 관심을 쏟게 유도합니다. 따라서 언론은 필수 의료 문제를 둘러싼 복잡한 이슈들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포괄하여 보도 내용의 균형성을 유지하고 다양한 관점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필수 의료 문제를 포함한 4대 정책 패키지에서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는 바로 지역사회입니다. 전남도나 경남도의 일부 언론을 제외하면 나머지 지역 언론들은 해당 이슈를 깊이감 있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역 언론들은 단순히 보도자료에 의존한 기사를 넘어 지역의 관점에서 필수 의료 문제를 분석하고
취재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네, 지역 언론들이 기억해야 할 내용까지 중부대학교 김원 교수와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옴부즈맨 제작팀은 여러분의 다양한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